2003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습했다. 서울 강서구의 낡은 주택가 골목은 아침부터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로 가득했다. 나 박장동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 대신 누나네 집에 머물며 실내 인테리어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 손에는 먼지 묻은 작업화 가방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오늘 처리해야 할 벽지 수량과 타일 배합 생각으로 분주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서려던 찰나 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그곳엔 흰 지팡이를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소 위태롭게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듯 방치된 옹벽. 그 아래는 좋기 1.5m는 되어 보이는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시력을 잃은 그에게 그 옹벽 끝은 세상의 단절이자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였다. 저기요, 잠시만요.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거친 작업복 소매 사이로 닿은 그의 팔은 의외로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살짝 돌려 내가 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초점이 없는 그의 눈동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눈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앞이 바로 옹벽이에요.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아, 고맙습니다. 강서구청 쪽으로 가려는데 길을 잠시 놓쳤나 보군요. 그는 근처 안마소에서 일하는 안마사인 듯했다. 나는 그를 안전한 평지로 인도하며 강서구청 방향을 상세히 일러주었다. 그가 다시 지팡이를 짚으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보는 이 회색빛 콘크리트와 쓰레기 봉투가 뒹구는 거리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으로 그려질까? 그때는 몰랐다. 그가 나에게 남긴 짧은 감사의 인사가 사실은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뜬 한 남자의 장대한 서사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흑백의 영상 위로 나지막한 중저음의 독백이 흐른다. 방금 전 길에서 만난 그 시각장애인 김태선의 목소리다. 내 이름은 김태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앞을 못 보는 가련한 장애인으로 보겠지요.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 누구보다 찬란하고 투명한 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잃은 대가로 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 그 마음의 문양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장면은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의 서울에서 35년 전 서해안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로. 그곳은 낙원이었다. 갯벌보다는 고운 백사장이 먼저 반겨주고 그 옆으로는 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동글동글해진 자갈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해변. 태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인간의 욕망이 아직 닿지 않은 순수의 결정체였다. 어린 태선은 바다가 좋았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다가도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발걸음은 항상 바다를 향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짠물이 입안을 적시고 있었고 태선은 물개처럼 파도 사이를 누볐다. 태선아, 또 바다냐? 너 그러다 물귀신 되겠다. 친구들이 소리쳐도 태선은 웃기만 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히 물이 담긴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체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친구였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갯바위에 누워있으면 하늘의 구름과 바다의 물결이 하나가 되어 태선의 눈동자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태선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밤마다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야심한 시각,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는. 그 시간의 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봐, 태선이 걔 말이야. 요즘 제정신이 아니래. 밤마다 넋을 놓고 바닷가 근처를 배회한다더라고. 귀신에 홀린 건지 아니면 바다에 미친 건지. 태선의 어머니는 가슴이 타들어갔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밤마다 비어있는 아들의 방을 보며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다. 태선아, 제발 너마저 잘못되면 이 어미는 어찌 살라고.
결국 어머니는 마을에서 태선과 가장 친한 동생이자 믿음직한 청년인 장택을 불렀다. 장태가, 우리 태선이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니? 애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이 어미 속이 말이 아니다. 아이고, 태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태선 형님이야! 제가 어려서부터 손바닥 보듯 잘 알잖아요. 어디 숨어서 낮잠이나 자는 거겠죠? 제가 꼭 데려올게요. 장택은 짐짓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장택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함은 있었다. 최근 태선의 눈빛이 지나치게 맑다 못해 투명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장택은 태선이 자주 가던 곳들을 샅샅이 뒤졌다. 갯벌을 지나고 마을 뒷산을 넘어 마침내 태선이 유년 시절부터 아지트처럼 드나들던 후미진 갯바위 근처에 다다랐다. 그날은 유독 달이 밝은 보름날이었다. 하늘엔 구름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구름이 달을 가릴 때마다 세상은 어둠과 빛의 교차로 변했다. 바위 뒤편에서 미세한 물결 소리가 들렸다. 장택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마침 구름 사이로 거대한 달빛의 기둥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눈부신 은빛 조명 아래 태선이 서 있었다. 그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바다의 일렁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물결은 자연적인 파도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물밑에서 유연하게 헤엄치며 남기는 궤적처럼 은빛 비늘의 잔상이 달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태선을 유혹하듯 혹은 그에게 작별을 고하듯 바다 저 멀리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야, 김태선! 여기서 뭐해? 장택의 외침에 태선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어머니가 찾으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하나 보고 사시는 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자, 집에! 태선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장택 너머 방금 전까지 무언가가 일렁이던 그 바다 끝에 머물러 있었다. 장태가 형 왜? 방금 봤니? 뭘 봐? 바닷물 말고 아무것도 없구먼. 어서 가자. 춥다. 태선은 힘없이 장택의 손에 이끌려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태선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깊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인어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운명의 전조였을까? 그날 이후 평화롭던 서해안 마을에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맑았던 바다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쓰레기와 소음으로 덮이기 시작했고 태선의 눈앞에도 서서히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태선이 장택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그해 가을, 마을은 유례없는 소란에 휩싸였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에 낯선 양복쟁이들과 거대한 굴착기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여기가 이제 서해안 최대의 관광단지가 된대. 땅값이 몇 배나 뛴다니.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그물질 그만하고 호강하며 살 수 있겠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생전 보지 못한 탐욕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태선이 그토록 사랑했던 둥그란 자갈밭은 콘크리트 옹벽을 쌓기 위해 처참히 부서졌고 투명하던 바닷물 위로는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기름띠와 폐기물들이 둥둥 떠다녔다. 사람들이 발전이라 부르는 그 과정은 태선에게는 학살과도 같았다. 파도 소리 대신 굉음이 들렸고 소금기 서린 시원한 바람 대신 매캐한 매연이 마을을 뒤덮었다. 하지만 태선에게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일렁임이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태선은 여전히 홀린 듯 갯바위 끝으로 향했다. 이제는 쓰레기가 밀려와 악취가 나는 그곳이었지만 태선이 간절히 기원하면 바다 저 멀리서 다시금 은빛 비늘의 잔상이 다가왔다. 그것은 인어였다.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 그녀는 인간들이 바다를 더럽히는 것에 슬퍼하며 태선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 태선아, 너의 종족들이 나의 집을 부수고 있구나. 인어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감미로웠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의 신비를 담고 있었다. 태선은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인간의 눈으로 감히 신의 영역을 훔쳐보는 것과 같은 오만함. 하지만 태선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고 그녀의 눈부신 광채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것은 태선의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욕망이기도 했다. 마을이 유명 해수욕장으로 개장하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할 무렵 태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처음엔 눈앞에 안개가 낀 듯 침침하더니 점차 사물의 윤곽이 뭉개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안압은 정상이고 안구에도 이상이 없는데 태선의 시신경은 마치 스스로 가동을 멈춘 듯 빠르게 죽어갔다. 태선아, 너 눈이 왜 이러냐? 어미를 봐라. 내 얼굴이 보이니? 어머니의 절규에도 태선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사실 태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인어의 저주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인어는 그에게 말했다.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 한다. 내가 나의 모습을 탐하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했으니 이제 너의 육안은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빛을 잃는 대신 나는 너에게 사람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마. 바다가 오염될수록 인어의 서식처가 파괴될수록 태선의 시력은 반비례하듯 사라져갔다. 마치 바다의 고통을 태선의 눈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같았다. 완전한 실명. 태선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다. 이제 더 이상 푸른 바다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도 장택의 투박한 미소도 볼 수 없었다. 처음 몇 달간 태선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박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걱정하며 들어온 어머니가 태선의 손을 꽉 잡았을 때였다. 찌르르한 전류가 손끝을 타고 뇌리로 스며들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졌다.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심장 밑바닥에 고여있는 깊은 슬픔, 자식을 향한 무한한 가엾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마치 한 편의 수채화처럼 태선의 마음속에 펼쳐졌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태선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자 어머니는 자지러지게 놀랐다. 태선은 깨달았다. 인어가 뺏어간 것은 욕망의 시각이었고 대신 준 것은 본질의 시각이었다는 것을. 다시 화면은 2003년 강서구청 길목으로 돌아온다. 나박장동의 안내를 받아 길을 건너던 김태선은 내 손을 잠시 잡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고뇌, 실내 인테리어, 현장의 고단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는 내 손끝의 떨림만으로 나의 영혼의 형태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 고마워요. 청년의 마음은 그날의 서해안 바다만큼이나 맑구려. 비록 세상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속엔 아직 자갈밭이 남아 있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지팡이를 짚으며 사라졌다. 그는 이제 안마사가 되어 사람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산다. 단순히 몸의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들의 욕망과 고통을 만져주며 그들의 뒤엉킨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이다. 강서구청 인근의 작은 안마시술소.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서 김태선은 고요히 앉아 손님을 기다린다. 그의 세상은 이제 빛이 아닌 진동과 온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의 무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는 첫 호흡의 깊이만으로도 태선은 이미 그가 어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왔는지 가늠한다. 그에게 안마는 단순히 근육을 누르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에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뒤엉킨 욕망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의식과도 같다. 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태선이 부드럽게 묻자 육중한 몸을 누인 사내가 거칠게 숨을 내뱉는다. 그냥 온몸이 다 쑤셔요. 특히 어깨랑 목줄기가 돌덩이 같습니다. 태선의 두 손이 사내의 어깨에 닿는 순간 35년 전 그날의 바다처럼 강렬한 일렁임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사내의 어깨에는 탐욕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조바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불면의 흔적들. 태선은 그 돌덩이 같은 근육 속에서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사내의 불안을 읽어냈다. 이분은 눈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시는군요. 남의 것을 탐하는 시선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태선은 독백하며 천천히 압을 가했다.
근육이 이완될 때마다 사내의 비명이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태선은 가끔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여전히 눈이 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개발의 광풍에 휩쓸려 보상금 몇 푼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른다. 더 화려한 옷,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보며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로워했을 것이다. 인간의 눈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결핍을 낳으며 결핍은 결국 욕망이라는 괴물을 키운다. 하지만 인어가 가져간 육신의 시야는 그를 이 끝없는 굴레에서 해방해 주었다. 태선에게는 이제 미남과 추남의 구분이 없다. 비단 옷을 입은 부자와 누더기를 걸친 거지의 차이도 없다. 오직 따뜻한 영혼과 차가운 영혼, 진실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의 파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선은 손님의 뭉친 혈자리를 짚으며 나직이 묻곤 한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 눈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필터에 불과합니다.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저기 청년, 아까 나를 도와줬던 그 청년처럼 말입니다. 퇴근길 태선은 다시 한번 옹벽 근처에서 나박장동와 마주친다. 나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묻은 페인트 자국을 닦아내며 땀을 식히고 있었다. 태선은 지팡이 끝으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가왔다. 아까 그 청년이구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나 보네. 나는 깜짝 놀랐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았을까?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네요? 아까는 강서구청 가신다더니 잘 다녀오셨어요? 덕분에 잘 다녀왔지. 그런데 청년, 아까보다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졌어. 오늘 현장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사실 오늘 현장 소장에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군 제대 후에 내 미래가 이 먼지 구덩이 속에 매몰되는 것 같아 속상해하던 참이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한숨이라도 크게 쉬었나요? 태선은 허공을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청년의 손에서 흙먼지 냄새 말고도 망설임의 냄새가 나거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눈앞에 놓인 옹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느낌 말이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을 꽉 채우고 있던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눈앞에 벽만 보지 말고 그 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내가 잃어버린 그 서해안의 바람 소리가 청년에게도 들릴 테니까. 밤이 깊어지고 태선은 고시원 방의 작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 속에서도 그는 기어코 바다의 향기를 찾아낸다. 사람들은 바다가 죽었다고 말한다. 콘크리트로 덮이고 쓰레기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인어는 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태선은 알고 있다. 바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렁이는 본질적인 외로움. 그것이 바로 바다의 새로운 형태였다. 태선은 매일 수십 명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마음속 바다를 만진다. 그리고 그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쏟아붓는다. 인어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형벌 같은 선물 덕분에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게 도와줍니다. 시력을 잃었기에 비로소 만질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말입니다. 태선은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본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손바닥 위에는 여전히 보름달. 빛을 받은 은빛 비늘이 형상화되어 일렁이고 있었다. 2003년의 그날 오후 태선이 남긴 벽. 너머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내 가슴 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나는 퇴근길 아침에 그를 만났던 그 위태로운 웅벽 앞에 다시 섰다. 내 눈에는 여전히 높이 1.5m의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만 보였다. 하지만 태선의 말을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지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웅벽 사이 갈라진 틈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풀꽃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 낮은 지대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의 결이 느껴졌다. 본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비로소 태선이 처한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을 걷어낸 청정의 공간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그를 다시 찾았다. 강서구청 인근 안마시술소의 낡은 간판 아래에서 그는 마침 일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기도 전에 내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 오늘은 발걸음이 한결 가볍구려. 옹벽 너머의 바람 소리를 좀 들었나 보지. 나는 웃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가 팔을 내주었다. 네, 어르신. 덕분에 제 앞을 가로막은 벽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날 바다에서 본 인어는 지금도 어르신 곁에 있나요? 태선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서해안의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듯했다. 청년, 인어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네. 내가 시력을 잃은 것은 저주였지만 그 대가로 얻은 이 마음의 눈은 인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지. 사람들은 내가 앞을 못 봐서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는 매일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영혼 속에 숨겨진 인어를 만난다네. 청년의 마음 속에도 이미 은빛 비늘 하나가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꽉 쥐었다. 그 순간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2003년의 서울 한복판에서 1968년의 순수한 바다를 만나는 기적 같은 경험이었다. 태선은 이제 더 이상 인어와의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그들의 가슴 속에 고인 욕심과 욕망의 찌꺼기를 함께 닦아낸다. 사람들은 더 많이 보려고 안달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보지 못해 병이 드는 법이라네.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본질이 보일 리가 있나? 나는 보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보게 되었고 가지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풍요로워졌어. 그의 말대로 그는 가진 것이 없었으나 누구보다 당당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옹벽 옆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설계된 진실의 지도가 그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나박장동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삶이 고단하거나 욕망이 나를 흔들 때면 2003년의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떠올린다. 그 욕망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불어오는 순수한 생명의 바람이다. 비록 눈으로 보는 빛은 사라졌을지라도 마음으로 보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에 닿는 온기가 곧 당신의 진실입니다. 본다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본질을 마주하는 일이다.